정숙은 남편을 따라 카페 앞에 도착했고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가 먼저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와 마주 앉았어요. 현우는 서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고 서연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도 서연의 손을 꼭 맞잡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봤어요.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정숙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죠.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죽은 지 겨우 5년인데 당신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정숙은 늘 그랬듯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얕아지고 몸은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죠. 수원 외곽 단독주택의 이른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거기엔 아들 영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영수야, 엄마 왔다. 정숙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오늘도 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정숙에게 아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였어요. 아들 영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중 25살에 결혼을 하고 딱 5년이 지난 어느 날 훈련 중 폭발물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고 3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10살 연상인 며느리 서연은 영수를 잊지 못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자서 둘이 살던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 다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항상 말하는 서연이었습니다. 아들보다 10살 연상이지만 너무 동안이고 예뻐서 거의 비슷한 나이로 보일 정도였지요. 아들이 그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했지만 예쁜 만큼 마음씨도 곱고 능력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는 내가 없어도 잘 살고 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정숙은 하루하루가 버거웠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향을 다 피우고 나서야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현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60살의 현우는 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정숙이 방문을 두드리자 현우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현우는 식탁에 앉았어요. 정숙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둘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로 정숙과 현우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오늘 서연이가 온대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아내, 정숙의 며느리였죠.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서연은 종종 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정숙도 반가웠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물어봤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잡채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해줄까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요? 평소 부엌 일에는 관심도 없던 현우가 말이죠. 하지만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괜찮아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정성껏 만들고 싶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챙기는 시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40살의 서연은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서연아.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건강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걱정했어요. 서연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정숙은 서연을 거실로 안내했죠. 그런데 현우의 반응이 유난스러웠어요. 서연아, 왔구나. 힘들지 않았어? 길이 많이 막혔지?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손을 잡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괜찮았어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숙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잡채 만들었어. 내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현우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도 따라갔죠. 현우는 정성껏 만든 잡채를 그릇에 담았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한 번도 요리해 준 적 없잖아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당신은 직접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서연이는 혼자 사니까 챙겨줘야죠.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차린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현우는 서연 옆에 앉았어요. 정숙은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이것도 먹어봐. 너 좋아하는 거잖아. 현우는 계속해서 서연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며 받아 먹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당신, 나한테도 좀 챙겨줘요. 정숙이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웃으며 넘겼어요. 당신은 알아서 잘 먹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곧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우는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죠. 정숙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본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느리를 대하는 현우의 태도가 유난스러웠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날 이후로 남편 현우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특히 서연 이야기만 나오면 현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서연이한테 전화 좀 해봐요.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죠. 현우가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정숙은 국을 떠먹다 손을 멈췄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요.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나 싶어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현우의 관심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명절 준비로 바빴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딸 지영도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36의 지영은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 딸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명절이니까 당연히 와야죠. 모녀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내일 몇 시쯤 올 거야? 응, 알았어. 조심해서 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 정숙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영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빠, 저한테는 뭐 준비해 줄 거 없어요? 지영이 거실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딸을 쳐다봤죠. 너야 엄마가 다 해주잖아. 서연이는 혼자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숙도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빠, 저도 아빠 딸인데요. 왜 맨날 올케만 챙기세요? 지영이 섭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펴며 대답했어요. 내 오빠 없는 집에 서연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내가 이해 좀 해라. 그래도 그렇지. 친딸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는 게 어디 있어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어요. 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서연이는 내 올케잖아. 가족이야, 가족. 저도 가족이에요, 아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이 황급히 거실로 나왔어요. 그만해요, 둘 다. 명절인데 왜 이래요? 정숙이 말렸지만 현우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딸을 잘못 가르쳤어. 며느리 하나 챙기는 것도 못 봐주네.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죠. 정숙은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지영아. 아빠가 요즘 좀 예민하셔.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가 올케한테만 너무 잘해주잖아요. 지영의 말에 정숙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지영도 도와주었지만 모녀의 표정은 어두웠죠. 현우는 아침 일찍부터 집 앞을 쓸고 대문을 닦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오전 10시쯤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서연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현우는 대문 앞까지 나가 서연을 맞이했죠. 서연아, 왔구나. 고생했어. 현우는 서연의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죠.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어요. 아들 영수의 사진도 함께 모셨습니다. 현우가 절을 올리고 정숙이 따라 절을 했어요. 지영과 남편 그리고 서연도 차례로 절을 올렸죠. 영수야, 잘 먹어라. 현우가 술잔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없는 명절은 늘 슬펐죠. 차례를 마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이 준비한 동그랑땡과 정숙이 만든 갈비찜 그리고 각종 전들이 상에 올랐어요. 현우는 서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야. 현우는 서연의 그릇에 갈비찜을 집어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서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광경을 보며 입맛을 다셨죠. 아빠, 저도 갈비찜 좋아하는데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서연아, 국도 먹어. 내가 아침 일찍 끓였어.
현우는 계속해서 서연에게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정숙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지영이도 챙겨줘요. 지영이는 알아서 잘 먹잖아. 서연이는 혼자 사니까 잘 챙겨야죠. 현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지영이도 당신 딸이에요. 왜 맨날 며느리만 챙기는 거예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숙을 노려봤죠. 당신은 왜 이래? 며느리 하나 잘 대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다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앉아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숙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손을 잡다니요. 그것도 식탁 위에서 대놓고요.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정숙도 따라갔죠. 지영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서연이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서연 옆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서연아, 요즘 아버님이랑 자주 연락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주춤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끔요. 아버님이 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래, 무슨 얘기들 해? 별거 없어요. 그냥 잘 지내냐,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런 거요.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서연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숙도 뒤따라갔죠.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정숙은 우연히 서연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 알림창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아버님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버텨요. 고마워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라고요? 며느리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다니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치우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시간이 늦었네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정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현우는 또다시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죠.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죠. 설마, 정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뜬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버텨요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현우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볼수록 의심은 더욱 짙어졌죠. 현우는 요즘 들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들 때도 늘 휴대폰을 챙겼어요. 예전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곤 했는데 말이죠. 여보, 휴대폰 좀 빌려줘요. 내 거 배터리가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나도 배터리 별로 없어. 충전기 꽂아서 쓰는 게 나을 거야. 잠깐만 쓰면 되는데요.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꼭 쥐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현우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든 척하며 현우를 지켜봤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 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정숙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현우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문자를 주고받더니 휴대폰을 침대 옆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곧 잠들었죠. 정숙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어보죠? 정숙은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남편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죠. 현우는 퇴직 후에도 꼼꼼하게 일정을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오늘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후 3시 카페 에스프레소. 장소 이름 옆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별표를 보며 직감했어요. 서연과의 약속이라고요. 여보, 오늘 어디 나가세요? 아침 식사 중에 정숙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응, 오후에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무슨 친구요? 대학 동창이야.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 현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현우의 대학 동창들은 모두 정숙이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현우는 동창 모임이 있을 때면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요? 누구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김철수. 당신 모르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재미있게 다녀와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오늘은 남편을 따라가 보겠다고요. 오후 2시 반 현우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보, 다녀올게. 현우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정숙도 서둘러 준비했죠. 정숙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어요.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탈 텐데 오늘은 남편을 놓칠 수 없었죠. 기사님, 저기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 따라가 주세요. 정숙이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는 이상한 듯 정숙을 쳐다봤지만 곧 출발했어요. 현우의 차는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채로 앞차를 응시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만약 정말 서연을 만나러 가는 거라면 어쩌죠? 제발 아니길 바란다. 제발. 정숙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현우의 차가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카페 간판엔 에스프레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정숙은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우는 이미 카페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정숙은 카페 창문 옆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들어왔죠. 서연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서연은 현우에게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 틈에 몸을 숨겼죠. 현우는 서연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손을 잡다니요. 그것도 카페에서 대놓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우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죠. 그 눈빛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저렇게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다니요.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죠. 더 봐야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은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마치 연인처럼요. 정숙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와 저런 관계였다니요. 아들이 죽은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영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아들의 아내를 남편이 빼앗아간 것 같았죠. 정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60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여보, 나 친구랑 저녁 먹고 갈게. 저녁 먼저 먹어. 알았어요.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친구와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서연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뭘 해야 할까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맞이해야 할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하죠.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혀내겠다고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죠.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확인해야 해.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카페에서 본 장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책상 위엔 현우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서류, 통장, 옛날 사진들이 나왔죠.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디 있을까?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정숙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들 사이사이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표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펼쳤어요. 현우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연이와 점심 먹었다. 웃는 모습이 참 예뻤다. 서연이가 힘들어한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서연이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충격은 더 커졌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향한 감정을 일기처럼 적어 놓은 거였죠. 아들이 떠난 후 서연이가 더 소중해졌다. 이제는 서연이 없인 못 살 것 같다. 정숙은 수첩을 던져버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정숙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에게 빠졌다니요. 그것도 죽은 아들의 아내에게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숙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죠. 정숙은 현우의 차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현우의 오래된 외제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서비스를 받아야 했는데 센터 예약이 많이 밀려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우는 차를 고치기까지 렌트카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싸게 차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성격이라서 뭐라 하지는 않았지요. 아까 현우가 타고 간 차는 그 렌트카였습니다. 현우의 차는 우리 집 주차장에 조용히 서 있었죠. 정숙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요즘 차량엔 모두 블랙박스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엔 분명 뭔가 기록돼 있을 거예요. 정숙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와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주르륵 나타났죠. 어디 보자. 정숙은 최근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주행 영상들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 파일을 열었을 때 정숙의 눈이 커졌죠. 영상 속 현우는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서연아, 오늘 날씨 좋지? 드라이브하기 딱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나도 서연이랑 있으면 좋으니까.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엔 애정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어요. 차를 세우고 함께 해변을 걸었죠. 블랙박스엔 그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파일도 열어봤어요. 2주일 전 영상도 있었죠. 이번엔 현우와 서연이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난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일을 더 뒤져보니 한 달에도 서너 번씩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정숙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죠. 밤 9시가 넘어서야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친구랑 저녁 먹느라 늦었어. 먼저 먹었지? 네, 먹었어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거실로 들어왔죠. 오늘 친구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줬어.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어. 현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현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친구요? 아, 김철수. 내가 아침에 말했잖아. 김철수요? 정말 김철수 만났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친구 만났어. 아니에요. 당신 서연이 만났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카페에서 봤어요. 서연이랑 손잡고 있는 거 다 봤다고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블랙박스도 다 확인했어요. 서연이랑 바다 가고 식당 가고 몇 번이나 만났더라고요. 정숙이 노트북을 현우 앞에 던졌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보,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오해요? 수첩도 다 봤어요. 서연이 생각에 잠 못 이룬다고, 서연이 없인 못 산다고 다 적어놨더라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내 아들 죽은 지 겨우 5년인데 당신은 며느리랑 바람 피웠다고요. 정숙은 주먹으로 현우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현우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영수가 얼마나 당신 믿었는데요. 아들 죽고 나서 아내 좀 잘 봐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한테 부탁했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챙긴 거야. 처음엔 정말 아들 부탁 때문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감정이요? 당신이 무슨 감정을 느껴요? 그건 며느리라고요. 정숙은 소리치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도 알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아들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내가 위로해주고 싶었어. 위로요? 그게 위로예요? 손잡고 바다 가고 식당 가는 게 위로라고요? 정숙은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 예순이에요. 정신 차려요.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잡으려 했죠. 여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당신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정숙은 아들 영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밤부터 따로 자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정숙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온몸에 기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우는 방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죠. 여보, 밥이라도 먹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숙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욕실로 비틀거리며 가서 세수를 했죠. 거울 속 정숙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패였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순 없어.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빗었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현우가 놀라며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은 냉랭하게 대답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들 영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영수야, 엄마가 왔다. 정숙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 아버지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영수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내 자존심을 지켜줄게.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 세워줄 거야. 정숙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행동해야 했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죠.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말이야. 정숙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했어요. 첫째, 현우와 서연의 만남 기록.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이 있었죠. 둘째, 현우의 일기장. 서연을 향한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셋째,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빛을 교환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정숙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겠어.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서연에게 돈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 봉투를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죠. 정숙은 현우의 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여러 개의 통장이 나왔어요. 정숙이 아는 통장도 있었고 모르는 통장도 있었죠. 이건 뭐지? 정숙은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이름도 생소했어요. 정숙은 통장을 펼쳐봤죠.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50만 원씩이요.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지? 정숙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출금된 날짜는 모두 현우가 서연을 만난 날과 일치했어요. 블랙박스 기록과 대조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서연이한테 준 거구나.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매달 50만 원씩 서연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었죠. 정숙은 통장을 내려놓고 심호흡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했죠. 정숙은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날짜, 금액 모두 빠짐없이요. 다음으로 정숙은 현우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정숙은 현우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했죠. 현우의 도장도 몰래 찍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통신사 대리점에 갔어요. 직원에게 통화 내역을 요청했죠. 명의자 본인이 아니신데요?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배우자예요. 위임장도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후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최근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이었죠. 감사합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쳐봤어요. 서연의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즐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더군요.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자주 통화를 하다니.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보니 주로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정숙이 잠든 후에 통화한 거죠. 정숙은 통화 내역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며칠 후 정숙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와 서연의 만남을 다시 미행하기로 한 거죠. 이번엔 사진으로 남겨야 했어요. 정숙은 현우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일 후에 또 약속이 잡혀 있더군요. 장소는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정숙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현우보다 먼저 레스토랑 근처로 갔어요. 현우가 오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했죠. 정숙은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아서 레스토랑이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기다렸죠. 오후 3시쯤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서연도 도착했죠. 원피스를 입은 서연은 우아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현우와 서연은 마주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줌을 당겨서 두 사람의 표정을 담았죠. 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죠. 정숙은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도 모두 담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카페를 나와 뒤를 따랐어요. 현우와 서연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더군요. 정숙은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죠. 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은 현우에게 기대었어요. 정숙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죠. 이제 충분해.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넉넉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통장 내역, 통화 기록, 사진들까지 모두 파일로 만들었죠. 영수야, 엄마가 준비 다 했다. 이제 내 아버지한테 심판을 내릴 거야. 정숙은 아들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증거를 모두 정리한 후 정숙은 다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빠졌어요. 마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처럼 허탈했죠.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만 해야 할까요? 영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묻고 있었죠.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정숙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뜨거웠고 식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현우가 방문을 두드렸죠.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정숙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물러갔어요.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몸은 무거웠어요. 정숙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네.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안을 둘러보다가 정숙의 시선이 옷장 위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아들 영수의 군복이 걸려 있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군복과 반짝이는 계급장이 눈에 들어왔죠.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군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영수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급장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봤어.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정숙은 군복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심이 섰죠. 영수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 아버지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내 자존심, 내 명예, 엄마가 다 지켜줄 거란다. 정숙은 군복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죠.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숙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여보,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갈 일이 있어요. 정숙은 냉랭하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뒤따라왔어요. 어디 가는데? 내가 데려다 줄까? 됐어요. 혼자 갈게요. 정숙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죠. 정숙은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법률사무소였어요.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뒀죠.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젊은 변호사가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죠.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통장 내역,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모두 있어요. 정숙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위자료는 상관없어요. 저는 남편이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길 원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이 35년이라고 하셨죠? 상당한 재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이혼 소송부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도 고소하고 싶어요. 며느리 분을 고소하시겠다고요? 네.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요.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우자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정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정숙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우와 서연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죠.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은행으로 갔습니다.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정숙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제 몫을 분리하고 싶어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정숙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정숙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의 절반을 자기 명의 계좌로 옮겼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처리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현우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안 되고. 은행 다녀왔어요.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뒤따라왔어요. 은행은 왜 갔어? 공동 계좌 정리했어요. 제 돈 빼냈으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서연이한테 주지 못할 거예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고 왔어요. 일주일 후면 이혼 소장 받을 겁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우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과 서연이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죠.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현우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정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현우는 문 밖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물러갔죠. 정숙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했죠. 영수야, 엄마가 시작했다. 끝까지 갈 거야. 정숙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소장이 준비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현우와 서연을 직접 대면하는 거였어요. 법정에서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죠. 그리고 모든 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현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서연이를 집으로 불러요. 뭐? 왜?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죠. 할 말이 있어요. 셋이서 얘기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데? 오면 알게 될 거예요. 어서 연락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들어와요. 정숙은 짧게 말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따라 들어왔어요. 현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정숙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 옆이 아닌 반대편에 앉았죠.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요. 여보, 무슨 소리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두 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죠.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사진, 공원에서 어깨를 기댄 사진. 모두 선명했습니다. 이건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숙은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쳤죠. 5년 동안 3천만 원을 줬더군요. 매달 50만 원씩이요. 그것도 몰래 만든 계좌에서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통화 기록도 재미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더군요. 길게는 1시간 넘게요. 밤늦은 시간에 제가 잠든 후에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블랙박스엔 더 많은 게 찍혀 있더군요. 바닷가 데이트, 드라이브, 식당 데이트. 두 분 참 바쁘셨네요. 정숙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내 아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죽기 전에 당신 잘 부탁한다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시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죠?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내 아들 죽은 지 겨우 5년이에요. 5년. 그런데 당신들은 그 사이에 사랑을 나눴단 말이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냉담했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내 아들한테 뭐라고 변명할 건데요? 정숙은 아들 영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오열했죠.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할 말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내 아들 제삿날에 며느리 손만 잡고 웃더니 이제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네요.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만 챙기더니 뒤에선 연인 행세를 하고 있었군요. 여보, 내 말 좀. 닥쳐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 예순이에요. 손주 봐야 할 나이죠. 그런데 며느리랑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 더러운 내연의 집구석을 내가 그대로 둘 것 같아요?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당신이 날 배신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죽은 아들의 아내를 빼앗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신이 나갔었어. 서연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불쌍해요? 정숙은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불쌍하면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그 정도로 끝났어야죠. 손잡고 포옹하고 돈 주고 데이트하는 게 위로예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서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서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건 이해해요. 남편 잃고 외로웠겠죠.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누군데 그 아버지한테 그런 감정을 느껴요? 서연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들으세요. 일주일 후에 이혼 소장이 접수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 거예요. 두 분 다요. 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위자료요? 네. 서연 씨한테도 청구할 겁니다. 배우자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재산은 모두 제가 가져갈 겁니다. 당신이 서연 씨한테 준 돈도 다 돌려받을 거예요.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현우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해요? 당신들이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 동네에 알릴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각오하세요. 안 돼. 제발 그건 안 돼. 서연이 정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 얼굴 더는 보기 싫어요. 정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선 현우와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죠. 정숙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야, 엄마가 해냈다. 내 아버지와 내 아내 둘 다 벌을 받게 될 거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방에서 나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짐을 싸서 떠났고 거실엔 고요함만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35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준비된 소장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꼼꼼히 읽어봤어요.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정숙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죠. 법정 안에서 현우를 다시 봤습니다.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현우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양쪽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정숙 측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사진,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모두요. 현우 측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단순한 위로였다. 남녀 관계는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증거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피고 측의 행위는 명백한 배우자 배신 행위로 인정됩니다. 조정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를 보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요구한 대로 해주세요.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의 70% 분할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오? 나도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한다고요? 정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서연 씨한테 준 돈만 3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살 생각이었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정숙의 요구대로 합의됐어요. 서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통보했죠.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정숙은 받아들였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재산을 정리하고 수원 외곽의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구했죠. 경기도 남부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집 앞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엔 야트막한 산이 있었어요. 정숙은 이사하면서 아들 영수의 사진과 군복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렸죠.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 정숙은 거실에 아들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어요. 영수야, 새 집이다. 엄마랑 여기서 조용히 살자꾸나.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꿨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어요.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이웃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나눠줬고 건너편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편해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갈라섰어요.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아들의 제삿날을 맞았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묻혔죠. 정숙은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잔을 올렸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왔다. 오늘 내 제삿날이구나. 정숙은 잔을 비우고 다시 따랐어요. 엄마가 늦었지만 너의 명예는 지켜냈단다. 내 아버지와 내 아내 둘 다 벌을 받았어. 이제 내가 억울해할 일은 없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들 사진 속 영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 눈물 대신 웃음을 배우려고. 너 없는 세상이지만 엄마는 잘 살아갈 거란다.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엄마 보고 있겠지?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정숙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수야, 잘 있지? 엄마도 잘 지낼게. 정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엔 아들의 사진이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 앞에 다시 앉았어요. 고마워, 아들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이제 엄마는 웃으며 살 거야. 너도 하늘에서 웃으면서 지켜봐줘.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어요. 좋은 아침이네.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3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정숙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죠. 정숙은 정숙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인사 나누고 아들을 추억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정숙은 거실로 돌아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영수야,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야. 하늘에서 편히 쉬렴. 정숙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죠. 정숙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고요했어요. 외로웠지만 평온했죠. 이제 정숙에게 남은 건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시간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죠.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죠. 예순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렇게 믿었죠.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아픔을 딛고 찾아온 평화로운 하루였죠.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